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60세의 진짜 의미. 어느 날 눈 떠보니 60이더라.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없이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가정 책임지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어느새 환갑을 맞이한 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사에선 슬슬 자리를 정리하라는 눈치가 보이고 갑자기 시간이 남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이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 그동안 우리는 60세를 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은퇴의 시작, 노년의 문턱.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100세 시대라면 60은 딱 중간이에요. 30년을 일했다면 앞으로 30년은 또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해야 할 나이입니다. 문제는 이 고민을 너무 늦게 한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60세가 되면 체력이 확 줄어들어요. 예전 같지 않죠. 정신적으로도 허무함, 외로움, 무기력감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맞닥뜨릴 때예요. 그때부터는 당황하고 후회하고 심지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60세의 진짜 의미는 멈춤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일만 하다가 나만 없었다. 김 선생님의 후회. 김 선생님은 32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해에야 비로소 여유가 생긴다며 웃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랑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애들은 다 출가했지, 친구들은 현역이라 바쁘지, 나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할 게 없고 갑자기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김 선생님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병이라도 걸린 듯 했죠. 은퇴 후 삶을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지 다시 설계해야 할 시간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자 모임에서 책도 같이 읽고 글도 쓰고 자발적으로 강의도 하세요. 다시 나를 찾은 느낌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나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돈은 있는데 불행하다. 박 부장님의 고민. 박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고 58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많았고 연금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만나보니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상하게 허전해요. 쉴 만큼 쉬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박 부장님은 목표 없는 인생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다고 했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매일 산책하고 밥 먹고 TV 보는 삶. 처음엔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감이 밀려온 겁니다. 지금은 자격증을 따서 주 2회 노인 대상 금융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쌓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교훈,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역할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행복이 생깁니다. 세 번째 사례, 60세. 진짜 나를 발견한 시간. 이 할머니의 반전 인생. 이모 씨는 60세까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던 전형적인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남편도 은퇴하고 나니 허탈감이 컸죠. 그런데 우연히 마을 평생교육센터에서 유튜브 만들기 강좌를 듣고 그 길로 요리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구독자 20명,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시니어 유튜버가 됐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모 씨는 이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고 세상과 다시 연결됐다고 말해요. 교훈,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경제 재설계. 연금만으로 부족합니다. 은퇴 후 수입원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유튜브, 강의, 글쓰기,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어요. 적게 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삶의 리듬 만들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거나 글을 쓰거나 사람을 만나세요. 일상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관계 재정비, 부부 사이, 친구 사이,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고립되면 우울감이 몰려오고 건강도 무너져요. 건강한 몸 유지하기. 60세 이후의 건강은 체력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걷기,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60세가 되면 진짜 삶의 방향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동안은 남이 정해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 늦었을지 몰라도 절대 늦은 건 아닙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60세의 진짜 의미는 새로운 인생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진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60세 이후 준비한 만큼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 뇌과학, 생리학, 심리학 관점에서 본 은퇴 후 삶의 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60 넘어서 준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뇌과학, 생리학, 심리학적 연구들은 정반대의 답을 말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지금부터의 생활 습관이 완전히 좌우합니다. 1. 뇌는 평생 바뀔 수 있다. 신경가소성 이론. 예전에는 나이 들면 뇌가 점점 퇴화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 학습, 자극을 주면 뇌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일상적인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배우고 선택하고 창조하는 활동이 뇌를 더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요리 배우기, 악기 연주, 여행 계획하기, 글쓰기 같은 일들요. 이런 활동은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계속 전다. 하버드 뇌과학 연구팀. 2. 근육과 신체는 의외로 회복력이 강하다. 근감소증을 막는 운동의 힘. 60대 이후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변화 중 하나가 근감소증 SARCOPNIA입니다. 근육량은 30대부터 줄기 시작해 60세 이후엔 가속화되죠. 하지만 희망적인 건 적절한 운동으로 이걸 충분히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저강도 근력 운동만으로도 6070대의 근육량이 평균 1015% 증가했다고 해요. 걷기, 스쿼트, 밴드 운동처럼 무리 없는 활동도 효과가 분명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유지하면 낙상 위험도 줄고 자율성과 이동 능력도 높아져요. 결국 건강 수명이 훨씬 늘어납니다. 3.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감 자율성이 핵심. 심리학에서는 은퇴 후 행복의 핵심을 자율성 오타너미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데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 셀프 마이너스 디터머네이션 시리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큰 동기와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은퇴 후에도 스스로 일과를 계획하고 배우고 취미를 갖고 사람을 만나는 삶은 자율성을 충족시켜주고 우울감과 무기력을 막아줍니다. 반면 TV만 보며 수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율성 결핍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60세 이후 삶을 바꾸는 건 얼마나 준비했느냐보다 어떻게 살기로 선택했느냐입니다. 뇌는 계속 변화할 수 있고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마음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열쇠는 당신의 오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며 우리는 60세를 늦은 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변화 가능성이 높은 순간이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걸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책 한 권 읽기, 간단한 취미 시작하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건강 식단 실천하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0년 후 70세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60세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 그 사실을 지금부터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명퇴를 결심한 그날, 한편으론 두려움과 한편으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공존했을 겁니다. 하지만 명퇴 후 첫 연금을 받는 날,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이게 전부야? 라며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진 않았나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순간 절망감과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평생을 일하며 쌓아온 자부심은 순식간에 연금 통장에 찍힌 작은 숫자로 바뀌고 그 숫자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현실에 부딪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명퇴 이후 연금으로 살아가는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더 나은 준비를 위한 조언을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연금으로 고작 생활비를 메우는 현실. 김철수 가명씨는 55세에 명예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퇴직 후에도 풍족하진 않아도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첫 연금을 받고 나니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매달 120만 원, 이는 가족의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수준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더군요. 결국 그는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55세라는 나이는 취업시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밤샘 근무와 저임금은 그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후회합니다. 좀 더 일찍부터 은퇴 후 삶을 준비했어야 했어요. 연금만 믿은 게 가장 큰 실수였죠. 조원연금은 노후를 위한 보조수단일 뿐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은퇴 전부터 소득 다각화를 고민하고 나만의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계획 없는 은퇴가 가져온 파탄. 박영자 가명씨는 60세에 퇴직하며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은 생각보다 고달팠습니다. 여행도 하고 친구들과 모임도 가지며 즐기겠다는 계획은 예상치 못한 생활비 상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월 150만 원의 연금으론 식비와 병원비조차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저축한 돈을 점차 꺼내 쓰기 시작했고 몇 년 만에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책임했을까 싶어요. 은퇴 후엔 돈이 덜 들 줄 알았거든요. 조원 은퇴 후의 소비 패턴은 은퇴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소비 절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잘못된 투자로 연금조차 잃다. 이성호 가명씨는 58세에 은퇴하며 퇴직금을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연금만으로 부족하니 투자로 불려야 한다는 말을 믿고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경험 부족과 시장의 불확실성 앞에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원금 손실의 스트레스가 계속됐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이 씨는 결국 남은 자산으로 작은 임대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조원 은퇴 후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최우선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 소득의 다각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추가적인 소득원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소규모 창업, 프리랜싱 혹은 자격증을 활용한 일자리 등을 고려해 보세요. 지출의 효율화. 은퇴 후엔 지출을 줄이는 생활 방식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심리적 안정감 유지. 은퇴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입니다. 연금이 부족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계획적인 생활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과 건강관리를 병행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퇴 후 첫 연금 은퇴자의 비참한 현실, 그 후의 이야기. 첫 연금의 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 명퇴 후 첫 연금을 받는 순간 누구나 비슷한 생각에 빠집니다. 이게 정말 내가 평생을 일한 대가인가?
처음엔 현실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돈이 매달 들어오면서 확실히 알게 되죠. 아, 이 돈으론 삶을 버티기 어렵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자의 진짜 현실을 다루며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개선해야 할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연금, 그 충격이 왜 오는 걸까? 퇴직 전에는 우리의 월급이 소비를 뒷받침해 줍니다. 직장 생활 동안 월급이라는 보호막이 있기에 지출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은퇴 후엔 다릅니다. 연금은 월급보다 훨씬 적고 우리가 가진 돈은 한정적입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평생 익숙해져 있던 소비 습관입니다. 소비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연금을 받고 나면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가? 연금은 노후를 위한 보조수단이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한 달의 기본 생활비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1인당 최소 생활비는 약 13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간극은 무엇으로 메울까요? 바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삶의 다양한 모습. 1. 나는 연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홍길동 가명씨는 56세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월 9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연금 수령액을 초과한 겁니다. 월세, 공과금, 그리고 의료비까지 합치면 1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결국 퇴직금을 깎아가며 버텼지만 5년 후엔 퇴직금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교훈: 은퇴 전 자신의 예상 지출과 연금 수령액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만들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투자로 모든 걸 잃었어요. 박철민 가명씨는 퇴직 후 퇴직금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주식과 부동산이 안정적인 수익을 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경기 침체와 투자 미숙으로 인해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교훈: 은퇴 후 투자에 무조건적인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특히 퇴직금은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리스크가 낮은 투자처를 찾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영희 가명씨는 은퇴 후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던 취미생활도 즐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병원비, 취미비용, 심지어 손자 용돈까지 모든 게 그녀의 계산을 뛰어넘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 몇 년 만에 저축해둔 돈이 바닥났고 그녀는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현실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하며 소비 습관의 대대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한 3가지 실질적인 조언. 1. 지출 습관 재정비. 은퇴 후에는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출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 달 동안 소비 항목을 세세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준비하거나 값비싼 취미 대신 비용이 덜 드는 활동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소득 다각화.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소규모 창업, 프리랜서 활동, 혹은 자격증을 활용한 부업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생활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퇴직 전,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과 소득을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재정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고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마련도 필수입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명퇴 후 첫 연금을 받는 순간 누구나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는 고통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자에게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연금 통장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은퇴 후의 삶을 진정으로 준비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7억이야. 이 정도면 노후에 문제 없겠지? 한때 내 주변에서도 흔하게 들리던 말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은 웃으며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 용돈도 넉넉히 주던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5년쯤 지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몰라.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하고 한숨부터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한 번에 큰 돈만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요. 그런데 은퇴 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건 큰 자산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이에요. 왜 7억이 있어도 불안할까? 사실 7억이라는 돈,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은퇴 후 30년 가까운 삶을 계산해보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 250만 원씩 생활비가 든다고 해도 1년에 3천만 원, 10년에 3억 원, 20년이면 6억 원. 물가 상승률은 빼고 계산한 건데도 벌써 7억 중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병원비, 자녀 지원금,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돈이 새어나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산만 믿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쪼들리는 노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진짜 노후의 안정은 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200만 원이 있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면 자산을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은 자산대로 유지되면서 생활비는 흐름에서 해결돼요.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의 기본입니다. 사례 1. 7억 퇴직금 받은 60세 김 과장, 5년 만에 불안해지다. 김 과장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하면서 7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처음엔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캠핑카도 사고 여행도 다녔죠. 하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보험료, 부모 병원비, 자녀 결혼 지원금 등으로 돈이 쑥쑥 빠져나갔어요. 5년이 지나자 남은 돈은 3억 원도 채 안 됐고 이자도 거의 안 나오니 이러다 70살 전에 바닥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그는 말했어요. 그때 매달 200만 원씩만 나왔어도 이 불안은 없었을 텐데. 사례 2. 월세 수입 180만 원 있는 62세 이 여사, 여전히 여유롭다. 반면 이 여사는 전업주부로 자산은 2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서울 외곽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채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가 180만 원이에요. 큰 돈은 없지만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많이는 못 써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마음은 편해요. 병원비는 실비로 처리하고 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가요. 이 여사는 말합니다. 돈보다 흐름이에요, 흐름. 자산은 써버리면 끝이지만 월세는 살아있잖아요. 사례 3. 국민연금 90만 원, 아르바이트 120만 원. 이 부부의 행복한 70대. 부부가 함께 65세에 은퇴하고 국민연금으로 각각 45만 원씩 받습니다. 총 90만 원. 여기에 주 3일 동네 도서관과 마트에서 간단한 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추가로 벌어요. 이 부부는 말해요. 많이 벌진 않지만 쓸 만큼 들어오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니 소비도 계획적으로 하게 되고 마음이 편해요. 이들 부부는 자산보다 꾸준한 수입 구조를 만든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달 2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국민연금 최대한 늦게 받기, 70세 수령 시 최대 36% 더 받음. 평생 받는 연금이므로
수령액이 많을수록 노후가 안정됨. 작은 임대수익 창출하기. 상가, 다세대주택, 원룸 등이 부담스럽다면 지방 소형 빌라 한 채로도 월세 3,050만 원은 가능.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하기. 하루 23시간, 주 23일 일에서도 월 8만 100만 원은 충분히 가능. 특히 체력이 괜찮은 6070대는 몸값이 높은 일도 가능함. 퇴직금 자산을 배당형 ETF나 연금형 상품에 분산 투자하기. 원금은 최대한 지키고 매달 일정 수익을 얻는 구조를 설계해야. 결론, 자산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퇴직 직후 누가 더 돈이 많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20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7억을 들고 시작해도 흐름이 없다면 결국 불안은 커지고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평생 월급 받는 인생을 사는 거죠. 노후는 쌓은 돈보다 흐르는 돈이 지켜줍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부자 노후입니다. 7억 있어도 불안합니다. 진짜 노후의 승자는 매달 200만 원 받는 사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7억은 모았으니 괜찮겠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후 자산이 7억 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결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산은 줄어드는데 반해 생활비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30년 자산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2024년 기준으로 60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약 84세, 여성은 88세를 웃돕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퇴직 이후 2530년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 돌봄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죠. 월 평균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연간 3천만 원, 20년이면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 연 평균 23%와 의료비 지출 증가까지 고려하면 7억 원으로도 빠듯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산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을 현금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간적 제약이 따릅니다. 흐름 있는 자산이 핵심 현금 흐름이 노후의 안전판.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산이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정기 예금에 넣어 연 3%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세후 월 이자 수익은 약 14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매달 안정적으로 2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생활비의 대부분이 해결되며 자산을 손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흐름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노후의 현실. 1퇴직금 7억을 받은 김씨의 불안. 60세에 퇴직하며 7억 원을 수령한 김씨는 처음엔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비용, 부모 간병, 여행, 소비 등을 이어가다 보니 불과 5년 만에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대로라면 70세 전에 돈이 바닥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자산을 줄어드는 통장으로만 쓰다 보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월세 수익 있는 이 여사의 여유. 62세 이 여사는 자산은 많지 않지만 다세 대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180만 원의 현금 흐름 덕분에 자산을 지키면서도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이 여사는 돈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불안을 줄이고 삶의 여유를 줍니다. 3. 국민연금 소일거리로 살아가는 부부. 국민연금 월 90만 원 부부 합산과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 원을 벌어 총 월 210만 원의 수입을 만드는 이 부부는 자산은 많지 않지만 돈 걱정 없이 산다고 말합니다. 고정 수입이 있으니 자산을 쓰지 않아도 되고 소비도 계획적으로 관리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안정적 노후 수입 구조 만드는 4가지 방법. 국민연금 수령 최적화. 가능하다면 수령 시점을 늦춰 70세 수령액을 최대 36%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은 평생 지급되므로 연금 수령액이 클수록
장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임대 수익 자산 확보. 지방 소형 주택, 상가, 다세대 주택 등에서 월세 수입을 만드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면 REITs 부동산 간접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활용. 지자체와 민간 기업에서는 6070대를 위한 경비, 사무보조, 공공근로 등 다양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단순 소득 이상의 의미 있는 사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배당형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ETF, 인컴펀드 등을 활용하면 원금 손실 없이 매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5%의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500만 원, 월 약 42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산은 양보다 흐름이 중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즉 현금 흐름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은퇴 후 자산 7억을 가진 사람보다 매달 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더 여유롭고 덜 불안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가장 길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이 아닌 매달 일정한 돈을 만드는 구조를 꼭 설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 한국 부부 10상 중 8상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 말이 너무 과장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그 현실이 멀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젊은 시절에는 나중에 잘 준비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다가 정작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이제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 사회 특성상 직장 생활이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지던 세대가 많아서 은퇴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부부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현실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3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비책과 마음가짐에 대해 나눠보려 해요. 사실 은퇴가 가져다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돈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닥쳐보면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부터 일상의 리듬, 건강 문제까지 한 번에 충격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부부들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 도약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서로를 원망하거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각자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투명해져서 불안이 커지기도 해요. 저도 주변에서 실제로 은퇴 후 갈등을 겪는 부부를 여럿 봤는데요. 나중에 은퇴하면 우리 부부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리자며 막연히 꿈꾸던 로망이 현실에서는 서로에게 짐이 되거나 갈등의 씨앗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요. 서로 좋아서 결혼했고 매일 함께 있고 싶었던 거 아니었느냐라고 묻고 싶겠지만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밀착이 주는 답답함이에요. 그동안 직장 다닐 때는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떨어져 있으니 별다른 충돌이 없었어도 은퇴 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딪히며 사소한 언쟁이 잦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제로 많아지고 있는 사례 3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거 우리 얘긴데? 하고 뜨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 취미 충돌 부부. 김씨 60세 부부는 은퇴하기 전부터 각자 로망이 있었대요. 김씨는 낚시를 무척 좋아해서 은퇴하면 바다 근처로 이사가서 하루 종일 낚시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반면 부인께서는 그동안 바빠서 못 다녀본 여행, 못 즐겼던 취미를 마음껏 하겠다고 기대했죠. 막상 은퇴하고 보니 김씨는 정말로 낮이든 밤이든 낚시에만 전념하려 해서 집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부인께서는 남편이랑 함께 가볍게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정작 남편은 난 낚시할래 이 말뿐이니 불만이 엄청 쌓였어요. 결국 둘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지고 결국 당신은 나랑 보내는 시간엔 관심 없고 자기 취미만 챙긴다라는 원망과 짜증만 남게 됐죠.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문제냐,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각자 원했던 은퇴 생활을 누리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부부라는 관계는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한쪽만의 취미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다 보면 상대방은 빈틈만 남은 일상을 맞닥뜨리게 되고 외로움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엮이면 당신이 저 낚시 장비 산다는 둥 돈도 자꾸 쓰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싸움이 번지기도 하죠. 두 번째 사례 경제적 불균형 부부. 박씨 65세는 직장 생활 35년을 묵묵히 이어왔고 부인께서는 가정에 전념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셨어요. 박씨의 급여로 생활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노후 대비라는 걸 별도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집 한 채 있으면 되지 않겠나 정도로 생각했고 퇴직금도 잘 모으다 보면 나름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적고 은퇴 후 매달 꾸준히 나가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막막했습니다. 연금도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엔 빠듯하다고 느껴지니 갑자기 걱정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는 서로에게 경제적 책임을 밀어요. 박 씨는 당신도 이제 뭔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고 부인은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대비를 했어야지라는 식으로 말다툼이 커집니다. 결국 이 부부는 급하게 주택연금을 알아보거나 작은 가게라도 차리자며 대출을 알아보지만 이미 늦었다 싶을 만큼 불안감이 커져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깨닫는 것 중 하나가 직장 다닐 때 조금만 더 모으거나 투자할 걸 하는 후회인데 이 후회가 뒤늦게 찾아와도 해결이 쉽지 않죠. 게다가 부부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 원망만 하다 보면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세 번째 사례의 돌봄 부담 부부. 정 씨 63세 부부는 본인들이 은퇴하면 드디어 자유로운 부부 생활을 시작하리라 기대했어요. 아이들도 다 크고 어느 정도 독립까지 시켰으니 이제 자기네 인생을 살 차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부모님들 건강이 악화되면서 정 씨 부부가 양쪽 어르신을 돌보는 책임을 떠안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한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예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시는 어르신 세대가 많아진 데다가 요양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나 정서적 고민이 크고 주위 친척들도 각자 사정이 있으니 결국 돌봄의 부담이 은퇴한 자녀에게 집중되는 거죠. 이때 부부가 충분히 상의하고 협력하며 역할 분담을 잘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갈등이 많아요. 한쪽 부모는 남편 쪽, 한쪽 부모는 부인 쪽이니 왜 우리 부모만 내가 싫은 티를 내느냐, 내가 더 많이 희생한다 등등 예민해질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부부 둘 다 은퇴했다고 하더라도 몸이 완전히 젊은 건 아니니까 어르신 돌보기가 몸도 마음도 버겁죠. 결국 돌봄에 시달리다 보면 애초에 바라던 은퇴 후 로망은 저만치 달아나고 이건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 시작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기 쉬워요.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느껴지죠? 은퇴라는 게 단순히 회사 안 가니 편하다가 아니라 인생의 한 단계가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생의 주기가 시작되는 엄청난 전환점이라는 걸요. 그 전환을 잘 치러내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퇴직금이나 연금, 그리고 예적금 투자 등을 미리 점검해 놓고 예상 생활비와의 차이를 계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만약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다든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해요. 부부가 돈 문제로 싸우는 건 서로 내가 계획이 없었어 하고 비난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에 미리 재무 설계나 재정 상담을 통해 솔직하게 현황을 점검하는 걸 추천해요. 관계 소통 준비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부부가 붙어 있게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서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같이 하면 좋은 활동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미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율해야 해요.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함께하는 법을 몰라서 벌어지는 갈등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서로 바빠서 모르고 지나갔던 작은 습관들이 은퇴 후엔 사소한 트러블이 되기도 하니까요. 건강 돌봄 준비 자기 몸도 챙기기 힘든데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돌봄이 필요해질 상황이라면 더욱 준비가 필요해요. 요양시설,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이나
제도를 알아본다든지 미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분담 방안을 얘기해보는 식으로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좋아요. 돌봄 문제가 닥치면 체력, 정신력 모두 빨리 소진되니까 부부 둘이서 감당하려고만 하면 한계가 와요. 주변 자원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결국 은퇴 전부터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 아니냐, 우리처럼 이미 은퇴를 했거나 코앞인 부부들은 늦은 거 아니냐고 좌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히 대화를 시작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첫 걸음은 우리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재정 상황, 가족 관계, 내 몸 상태, 그리고 은퇴 후 계획했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와 현실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보세요. 이미 부부 사이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면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전문가 재무 상담가, 부부 상담가, 심리 상담사 등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핵심은 절대 혼자서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야 하죠. 비록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했더라도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단 차근차근 일상의 질서를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령 아침 식사 후에 한두 시간은 각자 취미 공부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함께 장을 본 뒤 가벼운 산책을 하자 같은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도 부족하다라고 탓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하나씩 계산해보면 막연한 불안도 조금씩 줄어드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도 조금씩 극복 가능한 도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작은 개선점부터 찾아가다 보면 무너졌던 부부 관계와 생활도 다시 세워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들 하잖아요. 예전에는 60세면 이미 노년의 문턱으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60세도 중년이라 부르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러니 은퇴 후에도 몇십 년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가 어떻게 그 시간을 구성하고 사용할지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십상 중 8상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남의 일이 아니게 느껴지신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삶을 재설계해보자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은퇴 후 인생 2막을 부부가 함께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알고 준비하고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서로에게 서운했던 걸 풀어내고 진짜 나와 너를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 대신 현실적인 대비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